안녕하십니까? 자유헌정TV 한 주간의 핫이슈 유순희입니다. 이번 주에는 2022 대선의 핫이슈 2030 세대와 대선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영청년 네트워크의 대표 신채은 씨. 네, 안녕하세요. 신채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공익법인 동아시아 청년연맹의 고영찬 이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영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선을 앞둔 요즘 2030 세대가 핫 이슈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2030 세대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뉴 밀레니엄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기성세대들과 달리 디지털 기반한 SNS 세대들의 생활 방식이나 사고, 그리고 삶의 기반과 경험, 문화의 차이는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변화무쌍하고 가치관이 확고한 2030 세대. 최근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20대 총 인구는 661만 명, 그리고 30대는 662만 명, 전체 성인이 4,233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2030 세대는 전체 성인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중도 높고 또 영향도 크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관심을 갖는 대상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신 두 분이 바로 20대, 30대를 대표하는 패널들입니다. 먼저 각자 자기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고영찬 이사장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이제 29살이고요. 현재 서울 금천구에서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전에는 공익법인 이사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사회공헌 사업으로 이렇게 동네 분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좀 어려운 계층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한 적이 있었고요. 또 그 전에는 기자로 또 현장의 목소리를 이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 밖에도 국회에서 국회 보좌진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뭐 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사회 여러 각계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서 입법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도록 네, 그런 활동을 해왔었고요. 지금은 제가 직접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네, 저희 주민들과 같이 호흡을 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저희 동네를 좀 더 발전시키고 또 우리 가족, 이웃 모두 또 행복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네, 한번 구의원으로서 활동해보고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요. 혹시라도 서울 금천구에 지인 있으시면은 고영찬 많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한 PR을 하고 계시네요. 혹시 지역구 금천구인가요? 예, 서울 금천구고요. 네. 저희 서울 금천구는 금천구 이름은 잘 모르시는데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는 곳 이러면 대부분 다 아시더라고요. 네. 우리 고 이사장님은 이제 타이틀이 이사장 하니까 굉장히 뭐 나이가 묵직한 연배가 느껴지시는데 지금 이제 30살 되셨죠? 네, 맞습니다. 이제 한국 나이로 30이고요. 네, 만으로는 아직 29입니다. 고향이 부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투리를 전혀 쓰지 않네요. 예, 이제 서울 와가지고 조금 많이 교정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님께서 부산 사투리를 조금 방송 전에 쓰시다 보니까 제가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우리 고영찬 이사장님은 그 경험이 굉장히 다양하세요. 그 NGO 활동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경험을 두루두루 이렇게 쌓으셨던데 혹시 정치에 꿈을 두고 이렇게 스펙 관리를 하셨나요? 사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밟았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내가 조금 사회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주변 친구들, 청년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해보자라는 게 사실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가 봉사활동으로는 사실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우리가 조금 더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라고 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법인체를 만들어서 이제 공익 활동을 하게 된 거고요. 네, 다른 뭐 기자업도 그렇고 뭐 국회에서 일을 해보는 것도 그렇고 사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경력이 짧을 수는 있지만은
또 그 속에서도 사실 많은 것을 배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봉사를 하다 보면 정치로 가는 길이 빨리 열리기도 한데 사실 이제 탄탄한 이런 NGO 활동이나 봉사를 기반으로 한 정치인들이 생명력이 좀 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봉사도 좋지만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게 본인의 뜻을 이루는 데도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시 후에 다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신채연 대표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경영 청년 네트워크 대표 신채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존 제도권 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1년 정도 청소년 시절에 자신의 꿈을 찾는 대안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그 대안학교에서 우리나라의 교육과 이 대안학교의 교육, 이 둘 중에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청소년 시기 때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을 갖고 있는 여러 청년들을 함께 모았고, 그 청년들과 사회에서 좀 더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미래경영 청년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네트워크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더 많은 활동들을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신채은 대표님은 지금 25세인가요? 네, 맞습니다. 벌써 고등학교 시절부터 미래의 꿈을 설계하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벤자민 인성영재학교 거기를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 벤자민 맞습니다. 인성영재학교란 곳이 어떤 곳이죠?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는 다른 일반 학교와 정말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 1년 동안 프로젝트를 해나가야 하는 학교입니다. 그 프로젝트는 자신이 정하고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도와주기 위한 1000명의 멘토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맞는 분야를 스스로가 찾고, 그리고 또한 색다른 점이 있는데요. 5가지가 없습니다. 학교라는 건물이 없고, 그리고 교실이 없고, 시간표가 없고, 시험과 과제가 없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도전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학교이군요. 네, 그 맞습니다. 청소년 리더십을 키워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네, 정말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1년 동안 일반 학교에서 벗어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끝까지 해내면서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갔던 청년들이 지금도 자신이 하고 싶은 그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이루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자신의 삶을 누군가가 정해준 어떤 규칙이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로 살아가도 충분히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 학교에서 배우고 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입시에만 연연하지 않고 자기 꿈을 스스로 찾아가는 네. 굉장히 창의적이고 또 자기주도적인 자립심 강한 그런 사람으로 키워주는 그런 교육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교육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 과정은 벤자민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명상을 중심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 아이들이 처음에 학교에 와서 학교의 입시 경쟁이나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던 부분에서 벗어나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묻는 그런 수업을 받고요. 또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딱 1가지 또는 10가지, 100가지의 프로젝트를 스스로가 정해서 끝까지 이뤄내는 그 기본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 됐나요, 이게? 8년 정도 학교가 되었고요. 저는 지금 벤자민 학교에서 청년 교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데요. 네. 2030 세대들을 초청한 만큼 2030 세대들에 대해서 그 성향과 특징 같은 걸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저도 20대, 30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2딸을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래서 요즘 알다가도 모르는 게 2030 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종종 드는데요. 너무 저희들 방식대로 라떼, 나는 이랬었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하는 식의 라떼식의 과거를 들먹이면서
뭐 훈계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개성도 굉장히 강한 것 같고 그런 반면에 책은 잘 읽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는 게 너무 많고 상식이 풍부하죠. 이게 정보 검색을 통해서 아마 SNS 세대고 이런 세대들이라 보니까 아마 그런 쪽이 굉장히 밝은 것 같은데 사실상 뭐 종이신문을 펼치거나 TV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던 우리들 세대와는 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 혹시 두 분이 2030 세대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가장 싫어하는 꼰대 멘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사실 단골 멘트가 다른 이야기를 듣다가 들으시면은 이제 공감을 해주시는데 나이를 말씀드리면은 좀 깜짝 놀라세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아직 한창이네, 기회가 많다. 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그 말씀은 청년들이 딱 들으면 와르르 이제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시지만은 요 멘트 아직 한창이다. 네. 그게 오히려 꿈을 저지시키고 기회를 좀 박탈하는 느낌? 그런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예. 저희 세대 때도 이제 윗세대들이 아직 젊으니까 해서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 어떤 조사에서 보니까 2030 세대들이 가장 싫어하는 꼰대 멘트 1위가 여자는 말이야. 이 말이래요. 남녀 차별형. 그 다음이 나 때는 말이지. 소위 라떼. 커피 라떼가 아니고 라떼. 과거 자랑형. 그 다음 3위가 내가 이거 좀 해봐서 아는데 말끝마다 자기 경험 이야기하면서 아는 척하는 것. 그 다음이 나 아니면 돼. 이런 무사안일형. 그 다음에 5위가 사람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융통성을 따지면서 이렇게 좀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거를 가장 싫어하는 꼰대 멘트라고 합니다. 2030 세대들은 그들만의 선입견 때문인지 몰라도 국민의힘 정당에 대해서 과거 보수 정당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어서 그럴까요? 꼰대 정당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요즘 2030 세대들이 오히려 더 보수적이라는 이런 성향이 나와 있던데요. 4050 세대들이 아마도 이제 좌편향적인 이런 사고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우리 기성세대들이 모르는 2030 세대, 2030 세대의 성향과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두 분들의 얘기를 자세히 좀 듣고 싶습니다. 2030 세대들은 이제 무엇보다 소통과 세심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를 하기를 좀 필요로 하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좀 어리다는 이유로 또는 청년이라는 이유로 또는 그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던가 또는 수용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분노를 느꼈던 세대였던 것 같고요. 오히려 그리고 그들이 2030 세대들이 원하는 것은 좀 더 대화와 여러 다양한 시각들을 모아서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서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좀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화와 소통, 너무 나이를 따지지 말라, 뭐 이런 네. 것. 오히려 이게 능력과 실력 이런 쪽으로 더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우리 고영찬 이사장님은 어떻게 2030 세대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2030 세대는 우리나라가 사실 빨리빨리의 민족인데 정말 빠른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사실 우리가 휴대폰도 점점 빨라지고 인터넷도 점점 빨라지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금 뭐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2030 세대가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시간이 지체가 되고 시간을 멈추게 만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불만이 많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2030 세대가 목소리가 컸던 적이 이 정도 시기까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맞죠. 무엇이냐? 그 전에도 불만도 있었고 할 말도 있었고 자기 주장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1%까지 올라오면서 2030 세대 피크 시점이 온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가 이제 도드라지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세대이기 때문에 온라인은 사실 1030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조차도 아직 어린 나이지만 저보다 더 어린 세대를 보면은 많이 배우고 깜짝깜짝 놀랄 정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속도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세대 간의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대결이 아니고 2030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성세대가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자기네들을 위기감을 알리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내 자식을 낳게 되면 나보다 더 힘든 이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겠냐. 그러면서 포기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방탄소년단 다들 아실 겁니다. 거기 노래 이제 노래 제목 이름이 쩔어인데 쩔어. 네, 가사를 보면은 네, 뭐 3포 세대, 4포 세대, 네, 나는 6포가 좋으니까 6포 세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게 사실은 번역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외국 사람들한테 이 노래가 알려지게 되면은 사실 창피한 겁니다. 그렇죠. 네, 한국은 청년들이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되는 나라구나. 네, 이렇게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내가 10년 후로 살아갈 때, 20년 후로 살아갈 때 정말 답이 없다고 느껴져서 지금처럼 국민의힘이라는 기존의 보수 정당에 과감하게 입당 원서를 내면서 전당대회에도 개입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 경선에도 개입을 하고 이 정도 자기들이 이제 우리가 행동한다 그러죠. 네, 행동하는 청년들로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행동하는 자유시민 이 시민단체에서도 활동을 하셨죠. 네. 네, 이 청년들이 대체로 보면 그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 즉 이제 본인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게 지난번 여론조사에서 나온 거 보니까 한 80%나 되더라고요. 그 우리 신채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꿈을 설정하고 교사로서 이제 한정된 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기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박탈감을 느껴보지 않으셨을 텐데 사회 활동을 하고 기업도 운영을 해본 우리 고영찬 이사장님은 아마 이런 공정한 기회와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소외감을 느낀 적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 또한 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 학생들도 그리고 제가 밟아왔던 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제도권 바깥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대안학교이다 보고 또 같은 교육 시스템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사회와 부딪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저희들의 그렇죠. 청년들, 미래경영 청년 네트워크는 사회에 목소리를 더 많이 내고 싶고 그리고 환경이나 교육, 역사,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의 목소리를 내는 네. 것이 이제 주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른분들과 그 위에 있는 기득권에 계시는 분들에게 저의 의견을 전달할 때 많은 막막함이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막상 사회로 나오게 되면 제도권 밖에서 교육을 받거나 네. 또 스스로 공부를 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적 관행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법적으로는 채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차별적인 관행들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그렇지만 이제 사실상 우리 사회가 편견에 대한 인식이 아직 사라지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식의 벽을 무너뜨리는데 우리 신채은 대표님 같은 분들이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네. 네. 그렇죠. 저희 대안학교를 나온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불리는 많은 지금 청년이 된 청년들도 바깥에서 다른 그 대학교도 대안학교, 대학교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또한 낼 수 있는 목소리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밖에 이제 청년들이 청년으로서 2030 청년으로서 그 정부에게 원하는 목소리도 정말 다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 문제나 또는 주거 문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조금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테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은 대선 전국이다 보니까 온통 매스컴에서는 대선과 관련된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후보들 이야기로 도배를 하고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어느 후보가 2030 세대들의 표를 더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례적으로 또 최근 2030 세대들만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따로 실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질문 결과가 굉장히 흥미롭고 또 긴장감을 주고 있는데 최근 한 달간의 여론조사를 보면 2030 세대들의 지지율은 지금은 좀 달라졌을 거예요. 국민의힘 당에서 이 내홍이 좀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비호감도도 높고 또 당사자의 도덕성 문제 같은 것도 이제 따르고 있는데 이렇게 여론의 도마에 올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특정 2030 세대들은 이러한 후보들에게 열광을 하고 더 지지하고 있는지 또 특히 4050 세대들 중에서는 굉장히 좀 많단 말이죠.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고영찬 이사장부터 네. 먼저 말씀하시죠. 먼저 이 결과가 사실은 지금은 다시 이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더 이제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며칠 전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았던 것은 아무래도 당내 내용이 있었고 그 내용 과정에서 2030 세대들한테 좀 실망감을 줬기 때문에 그게 좀 빠지면서 이재명 후보한테 조금 쏠림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양 후보는 전부 다 2030을 굉장히 많이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략을 한다는 것은 예전에는 뭔가를 해주겠다, 선심성 공약이었다면 지금은 2030 안으로 파고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보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가 캠을 하나 들고 지하철에 들어가서 청년들을 만나고 직접 스킨십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내용이 있었던 것도 그 청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준비를 하다 보니 그 과정 속에서 좀 실수가 있었고 그런 내용이 이제 발생이 된 건데 어떻게든 간에 양 후보가 청년들을 이제 직접 만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왜 열광을 하느냐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도덕적인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점이 조금 지적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는 정치 신인이거든요. 신인으로서 조금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있고 그것 말고는 검찰총장 하셨기 때문에 일단 도덕성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청년들을 안고 가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캠프 내에 뭐 청년 보좌역이라던가 다시 이제 청년을 필두로 공략을 하고 있다 보니 지지율이 조금 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신채은 대표님은 네. 이재명 후보가 현재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청년들에게 지금 당장 어떤 기본 시리즈라든지 또는 어떤 심리적인 또는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확실한 보장을 두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청년들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지난번에 경기도지사를 이렇게 맡으셨을 때 정책 이행률이 97%가 되셨고 또 그 밖에 청년들과 계속 소통하려는 모습에 있어서 청년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30 세대들은 이전의 어떤 정권과 또는 이전 세대와 달리 당파적인 색깔이나 또는 언론에서 비춰지는 어떤 자극적인 기사나 이런 상황을 보고 투표권을 이렇게 좌지우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2030 세대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일까 또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라는 실질적인 부분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그와 함께 주거 정책이나 네. 또 청년 도약 보장이라든지 그런 정책들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지만 더 청년들과 소통하려는 모습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2030 세대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겠다라는 그런 상징성을 좀 더 부각시키신다면 좀 더 희망이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느껴집니다. 네, 근데 사실상 윤석열 후보가 초기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기존의 공정이 무너지고 이런 공정 가치가 무너지면서 젊은 세대들도 이제 윤석열 아이콘이 공정의 아이콘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지지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당에서 안에서 내용을 겪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이제 지지율이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고 최근 하루 이틀 사이에서는 그냥 지지율이 다시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앞으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2030 세대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염원하는 그런 사회를 어떤 후보가 더 부합되게 발굴하고 만들어내서 또 그 정책을 실질적으로 입안하고 펴는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까 우리 고영찬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30 세대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SNS를 통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활발하게 두드러진 현상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이제 사회학자들은 미닝아웃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시태그를 걸고 또 집회에도 참여하고 로고라든가 이러한 패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이런 세대들이 사회 변화를 이끌어 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바로 사회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사회 변화의 이 주안점이 되고 있는 것도 이분들이 2030 세대들이 적극적 해시태그를 달고 사회 운동화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어떤 시장에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던 아이들이 그 배고파서 서 있는 것을 보고 그걸 그냥 무료로 이렇게 선행을 베푼 치킨집이었나요? 언젠가 본 기사가 있는데 그렇게 선행을 베푼 게 알려지면서 이 누리꾼들이 적극적으로 거기 가게를 후원하고 사고 이렇게 그 가게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 적극적인 SNS 활동을 통해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주도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더 관심을 갖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대선 전국이다 보니까 뭐 아까 우리 고영찬 이사장님도 말씀했지만 2030 세대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은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핫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들도 모르는 2030 세대 정말 바람 같고 물 같은 20대, 30대 있는데요. 그런 만큼 개성도 강하고 신념도 뚜렷하고 또 이들은 내일보다 오늘 당장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세대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무엇일까 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인구 절벽의 시대인데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1명, 가임기 여성들이 낳을 수 있는 출산율을 말하는데요. 이 합계 출산율이 0.81명이라는 것은 한 명도 안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시가 이미 0.64명이고 부산이 2위로 0.75명입니다. 그 정도로 인구 절벽이 굉장히 심각한데 여기엔 많은 사회 경제적 문제와 또 만혼, 개인의 삶을 비롯한 이 삶의 가치관의 변화에 같은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이 혼재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부동산 문제라든가 취업 문제 그리고 이 시대 청년들이 떠안고 살아가는 많은 삶의 문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2030 세대들이 가장 희망하는 정책 그리고 희망하는 정치는 어떤 정치일까요? 두 분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이사장님부터 먼저 부탁합니다. 네, 하도 지금 청년 문제가 많다 보니까 사실 제가 지금 2030을 대표해서 앉아있는 입장으로서 뭐 하나를 꼭 찍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하는 후보,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도 인구 절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인구 절벽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2030 피크 시기를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앞으로는 저는 절벽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위기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뭐 크게 말씀드려서 복지 문제, 또 교육 문제 이런 다양한 청년들의 문제들을 정말 세심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대통령이 저는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신 대표님.
저도 고영찬 음. 네, 고영찬 이사장. 이사장님, 네, 고영찬 이사장님과 같은 생각으로 청년들이 꿈을 마음껏 꿀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원하고 있는 하나의 같은 청년으로서 좀 공감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저 또한 이제 대안학교를 나오고 또 일반 학교와 달리 저만의 그 꿈을 어렸을 때부터 찾았던 청년으로서 많은 주변의 청년들을 바라보았을 때 결국 청년들이 하는 가장 큰 말은 의식주의 문제 해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꿈이 많고 가장 많은 도전을 해야 하는 청년들인데도 불구하고 의식주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 청년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먼저 자신의 삶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는 스스로 미래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을 때 그 다음 꿈을 꿀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통해 제가 바라는 점은 그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꿀 수 있도록 경제적인 또는 안정적인 그런 청년의 삶을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오는 날이 빨리 오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랍니다. 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젠더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는 2030 젊은층에서 두드러진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대남을 인식한 윤석열 후보는 얼마 전에 페북에서 많은 의미가 담긴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를 올려서 관심을 끌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페미들을 의식해서 여성단체를 또 찾기도 했습니다. 후보들이 시대적 변화와 민심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할 텐데요. 혹시 두 분은 이 질문이 민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가부 폐지와 그리고 이대남과 페미들 간의 팽팽한 대립, 우리 사회 젠더 갈등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여가부 폐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가부 폐지. 네, 제가 지난번에 어떤 청년과 대화를 나누었을 때 남북 갈등 상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청년이 이렇게 답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은 남북 갈등보다 남남 갈등이 심각하다. 저희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2030 세대에게 펼쳐져 있는 이 젠더 갈등은 조금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이 젠더 갈등이라는 이 단어 자체에 대해 사실 조금은 불편함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각 여성의 목소리, 또 남성의 목소리를 각자의 그런 목소리를 갈등의 양상으로 보는 것, 그것을 비춰주는 것 자체가 더 큰 갈등을 일으키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 정부의 입장에서 또 대선 후보에서 그 시각을 바라보는 방향은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역할이 아니라 그 각자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향성을 잡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젠더 갈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2030 세대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정책과 방향성이 있을 텐데 젠더 갈등에 오히려 이슈를 맞춰서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는 청년으로서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현명한 말씀 같아요. 우리 고영찬 대표님. 네. 우리 옆에 신 대표님께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비슷한 의견이긴 합니다. 젠더 갈등이 사실 지금 가장 큰 화두이긴 한데요. 시대에 따라서 이 남남 갈등의 주제도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대표적인 남남 갈등은 지역 그렇죠. 갈등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젠더 이슈가 조금 큰 것 같고요. 이 젠더 문제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사실은 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청년 문제가 사실 저는 네.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문제가 커지고 내 주변 사람이 적이 되고 남자가 여자의 적이 되고 네, 이렇게 이성 간의 이제 적대시가 되기 때문에 이 젠더의 문제가
이게 발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문제의 총체적인 이 문제를 다 담고 있는 것이 젠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대선을 계기로 이 젠더 갈등을 계속 이렇게 부각시키거나 아니면 확산시키는 것보다는 좀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대통령 후보가 하는 것보다는 여성가족부를 뭐 폐지하지 않고 서로 뭐 이렇게 화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그거를 조금 SNS 통해서 물어보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일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조금 봉합이 되어 가면 사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도 저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어떤 의원이 이제 창조적 폐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던데요. 사실상 여가부 폐지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거리를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그 이대남들 같은 경우에 할당제, 소위 지금까지 우리 특정 계층의 성인 여성들이 오래된 이 간행에 따라 차별을 많이 받아오면서 어느 정도 임계치 수준에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퍼센트 범위 내인 여성 할당제 30%, 지금은 뭐 남녀 동수를 추구하고 있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이를 뺏어간다라는 이런 인식 때문에 이대남들한테 갈등을 부추겨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오래된 이런 남녀 차별적 간행들을 없애지 않은 이상은 이 사회 갈등은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특정 성의 차별이나 그 불이익이 가지 않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정책을 반영한 부처가 마련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남녀 이성 갈등은 계속해서 젠더 갈등이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어쨌든 차별적 간행을 없애고 공정한 기회를 주는 이런 사회 분위기의 정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두 분들도 앞으로 SNS에서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 의사를 좀 이렇게 표현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핵폭풍 2030 세대들에 대해서 2030 세대의 주인공들로부터 직접 들어보았는데요. 모쪼록 우리 정치권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잘 반영하고 또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염두에 두고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협되고 일방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소통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두 분께서도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바로 적극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소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정한 기회도 물론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 두 분께서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